경매 투자. 많은 분들이 낙찰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라고 할 수 있죠. 네, 맞아요. 그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, 이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법이 당신에게 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청구권이라고 하셨는데요. 그렇죠. 이 청구권을 아느냐 모르느냐,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행률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.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매 물건들 있잖아요.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눠보고 네네.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한 4가지 유형으로 딱 나눠서 각 유형별로 어떤 핵심 청구권을 언제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여기에 완전 집중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특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문제. 가장 골치 아픈 문제죠. 네. 그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기한이 있어요. 이거하고 또 땅만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딱 하니 버티고 있을 때 네. 이걸 철거해야 되나 아니면 지료를 받아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또 놓치기 쉬운 절차상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4가지 유형부터 좀 알아볼까요? 이걸 알아야 전력을 세우든 하겠죠? 그럼요.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유형 1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. 그냥 깨끗한 토지, 건물 같은 거 없이. 네, 토지만. 그렇죠. 반면에 유형 2는 토지만 매각하는 건 똑같은데 그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분묘가 있다거나 이런 제시외 물건이 있는 경우 여기가 좀 까다로워지죠. 네. 좀 복잡해지겠네요. 그리고 유형 3은 반대로 땅은 빼고 건물만 사는 경우 마지막 유형 4가 이제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. 이게 제일 흔하죠?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당신이 관심 갖고 계신 물건이 이 넷 중에 어디에 딱 들어맞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모든 분석의 시작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, 점유 회복 문제부터 보죠. 주로 유형 1, 토지나 유형 4, 토지 건물 같이 있는 경우인데요. 네. 낙찰 딱 받았는데 원래 살던 사람이나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틴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때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인도 명령 이거죠. 가장 빠르고 좀 저렴하다고 들었어요.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법원에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대항력 없는 점유자한테 나가세요 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? 핵심이 2가지예요. 대상이랑 시간. 대상은 채무자나 소유자, 아니면 경매 시작하고 나서 들어온 점유자. 그러니까 법적으로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해요.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는 안 되고요. 아하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시간인데요. 반드시 매각대금 다 낸 날 있죠.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돼요. 딱 6개월. 6개월이요? 와,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. 네. 법원은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기간을 만약 놓치면 인도명령 자체를 신청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아주 치명적이죠. 6개월 이거 진짜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만약에 그 기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, 아까 말씀하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, 그럼 어떻게 해요? 바로 소송인가요? 네,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식 인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.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비용도 들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뭔가요? 소송을 제기할 때 그냥 소송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, 이걸 같이 신청해야 돼요. 세트로. 점유 이전 금지, 가처분,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소송하는 동안 점유자가 몰래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리는 걸 막는 거예요.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게 승소 판결 받아도 그 판결문이 지금 점유하는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송 중에 점유자가 싹 바뀌는 그런 꼼수를 막는 안전장치군요. 와, 이거 안 하면 진짜 낭패 보겠네요. 그렇죠.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. 자, 그럼 점유자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아까 유형이 땅만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떡하니 있는 경우. 이건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산이죠. 이때는 핵심이 뭐냐면 그 건물이 과연 그 땅을 쓸 법적인 권리가 있냐 없냐, 이걸 어려운 말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. 법정지상권. 네.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당신의 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. 만약에 건물에 토지 사용 권리가 없다.
즉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. 그러면 당신은 건물 주인한테 건물 부수고 땅 돌려주세요. 즉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이걸 할 수 있어요. 오, 그냥 철거를 요구할 수 있군요. 속 시원한데요? 근데 만약에 그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다면요? 그럼 철거 못 시키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시킬 수는 없어요. 그 건물은 땅을 쓸 권리가 있으니까요. 대신에 땅 사용료는 내야죠. 이걸 지료라고 하는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아, 철거는 안 되지만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.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지료를 예를 들어서 한 2년치 이상 안 내고 버틴다? 네. 그러면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땅 쓸 권리 없어 하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당장은 철거 못해도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결국은 철거 요구가 가능해지는군요. 이게 또 반전이 있군요. 네, 일종의 시간 싸움 혹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외에 또 간단하게라도 짚어볼 권리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 건물만 낙찰받는 유형 3 같은 경우는요. 아, 유형 3은 입장이 좀 반대가 되죠. 당신이 청구하기보다는 토지 소유자한테서 건물 철거하세요 또는 지료 내세요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. 물론 만약 당신이 낙찰받은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거꾸로 땅 주인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, 지상권 설정 청구권은 생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이건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건데 만약 등기부를 받는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상한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게 남아있다. 근데 그게 무효인 것 같다. 그러면 원인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등기부를 찌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알아야 할 법적 도구들이 많네요. 자,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경매, 이게 진짜 낙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. 그렇죠. 그 이후에 이 청구권이라는 법적인 칼을 얼마나 잘 쓰느냐, 여기서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봐야죠. 핵심은 역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. 그리고 부동산 인도 명령은 딱 6개월 기한 지키는 거. 인도 소송할 때는.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땅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철거를 할지 아니면 지료를 받을지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. 이거네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. 이 모든 복잡한 권리관계, 또 뭐 분쟁에 생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낙찰받기 전에 미리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것. 어쩌면 이게 진짜 경매 고수들의 역량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당신은 과연 입찰 전에 어디까지 알아보고 어디까지 예측하고 들어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